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왜요? 그냥 하시죠. 왜 월간계사? 네, 카프카 하려고요. 네네. 네. 좋은데요? 네, 카프카. 저도 이제 프란츠 카프카를 알게 된 계기는 P타입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래퍼 P타입. 카프카는 예견했었지. P타입 알아요? P타입 알아요. 카프카 P타입을 예견했었지. 어떻게 이 바닥 알아요? 존경심. 아니 근데 또 이제 쇼미더머니도 나오셨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보고 좀 네. 저는 이제 잘못 무슨- 알고 어떤 가사가 있었다고요? 카프카 예견했었지. 이 바닥 존경심. 그 사이퍼에서 했을 거예요. 네. 그랬구나. 왜요? 아니 P타입이 카프카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 뭐 아마도 병신과 변신 오가는 단순 변신. 맞아. 변신이라는 그런 거를 그 라임으로 했어요. 해서. 라임으로. 그 뭐야 P타입 그 세대잖아요, 그죠? 전 P타입 세대죠. 네. P타입이 돈키호테. 너무 좋아했죠. 돈키호테 너무 좋죠. 네. 그 성균관대 국문과 나왔잖아요. 맞아. 거기 맞아. 꽈탑을 했었습니다. 엄청 똑똑하다고 유명.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는 그런 되게 문학적인 표현들이 힙합에 맞아. 많았어요. 그게 엄청 각광받는 시대였어요. 그 이그니토도 이그니토도 인하대 철학과 나오고 MC 메타도 그렇고. MC 메타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랩하려면은 철학과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화나도 국어사전 2번. 화나. 그러니까 화나. 라임 한국어 라임. 맞아. 그런 게 있었죠. 하여튼 그때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들어봤는데 얼마나 명작이겠어 하다가 일단 지나가다가 그냥 프란츠 카프카가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변신. 그래서 변신 볼까 해서 이제 역시 세계문학점집의 그 하나인 민음사의 하나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저희 이번에 함께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로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스이 카프카? 네, 그렇죠. 오. 프란츠 카프카 혹시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알고는 있었지만 저도 책은 처음 읽어봤어요. 그래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전 책을 잘 안 읽어.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읽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지적 허영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근데 변신 스토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뭔지는 그러니까 그 첫 문장만 알아. 일어났는데 변해 있었다. 변신해 있었다. 까지만 알고. 이것도 첫 문장이 진짜 유명한 문학 중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거랑 또 이방인도 유명하잖아요. 이방인 유명하죠. 엄마가 좋다. 엄마가 좋다. 저도 이거 칸킨박스에서 맞아. 이방인 읽어보셨어요? 칸킨박스로 칸킨. 칸킨박스로 읽어보았다. 칸킨박스를 읽으면 안 되는데. 직접 읽어야 저희가 거의 부스러기 전문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만 나와서. 메인 디쉬를 드셔야죠. 근데 뭐 좀 짜기도 해요 가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네이밍이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부스러기 제일 맛있다. 저 여기 또 찬영님께서 너무 잘 지었어. 카프카가 누군가요? 그래서?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물어보셨길래. 카프카가 아셨나요? 누군지 알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저는 근데 이게 그 실존주의 문학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까미 알베르 까미 이방인도 거의 이제 프란츠 카프카에 나와서 이제 좀 영감을 이렇게 영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까미가 이 책을 엄청 극찬했다. 네. 좋아하고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리고 문학자들이 많이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읽으셨나요? 재밌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난해하죠.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뭐랄까 헷갈린다. 아니 해석? 이거 번역? 제 2004년 버전이거든요. 그래요? 어제는 조금 네, 되게 번역이 좀 빡세더라고요. 몇 쇠예요? 그게? 이게 어디 나와 있지? 저는 2판 7쇠. 저 이번에 샀거든요. 저는 2판 1세, 2판 11세. 11쇠야? 난 7쇠. 저도 11세. 형은 1판이네. 네, 1판 50. 진짜 50. 오래됐네. 1판 54세. 근데 여기도 그 번역이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상한. 번역하신 분 누구예요? 저는 전영일. 제가 이분을 저도. 실제로 만났어요. 전영일 전영애 누님이 독어문학 고트거든요. 이분 진짜요? 서울대 독어동문 교수님이고 권영숙 교수님이 좀 아는 사이인가? 권영수 교수님은 뭐 죄송하지만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1등이에요. 1등이고 파우스트, 데미안. 파우스트 와 70대 약간 할머니고 진짜. 그 서원 있거든요. 거기 파주 쪽이었나? 응. 제가 거기 갔었어요.
중고등부에 초청하려고 갔었는데 그때 몸 때문에 안 좋으셨는데 이분이 도거권 뭐 개태부터 해가지고 도거 문학을 다 번역을 하셨는데 와. 그래서 저 이거 보고 엄청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어려웠다. 번역이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아 저도 전 파우스트 읽다가 네. 1권막 읽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껐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자체가 한글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 언어인가 보다 싶기도 했고. 네. 자 선우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는 사실 책을 진짜 안 읽거든요. 네. 네. 약간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하지만 하지 않는. 아 근데 되게 한 호흡으로 쭉 잘 읽었던 어. 것 같아요. 좀 어렵지 않게 좀 잘 읽었고. 한 호흡에 읽어보니까 또 어떠던가요? 근데 저는 약간 변신에 대한 정보가 사실 아예 없어서 전 더 재밌었어요. 뭔가 이거 뭐 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까 말했듯이 뭐 F1 이런 영화 같은 것도 예고편도 안 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런 정보도 없이 봤을 때 어떤 그 신선함이 조금 저도 맞아요,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좋은 것 같아서 맞아요. 제 변신이 제 좀 친구 중에 네. 말 변신 그런 느낌이었다. 네. 제 친구 중에 승원이라고 여기 나왔던 애가 오승원. 있는데 네. 걔의 그 신조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보면 안 돼. 저도요. 포스터도 안 봐. 예고편도 안 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영화관에 들어가야 한다. 걔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보다가 저는 뭔가 그 저번에 전시하면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전시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예고편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예고편에 또 드리는 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는 제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영화 예고편 이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예고편에 돈 많이 쓰잖아. 아 근데 저는 그리고 예고편을 안 봐서 본 영화에서 실망한 적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파과라고 그 나이 많으신 연기자분 나오셔서 김무열 나오고. 액션 하는 거 있거든요. 김무열 맞나? 너무 재미없게 봐가지고 다음부터 예고편 봐야겠다. 저는 배우가 믿을만한 배우면 저도 예고편 안 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가요. 누구 있죠? 믿을만한 배우. 저 뭐 약간 국밥 배우긴 한데 송강호랑 이병헌. 이병헌도 그 반열이고 저는 김윤석 나오는 건 다 봐요. 김윤석 너무 좋아해가지고. 얀마도 안 득. 얀마도 안 돼. 그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다 보고. 박찬욱 영화 예고편 안 보고. 요번에 나오지 않나요? 네, 9월에. 저도 헤어지기 결심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여기 왕팬이죠. 헤어질 것이 왕팬.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거 진짜 뭔가 이게 아무것도 없이 봤는데 그냥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지. 작품성 뛰어나고 미장센 뛰어나고. 미장센. 좋았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각자가 생각하는 변신 중에 그래도 좀 라이트하게 한번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한번 나눠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첫 문장이 제일 유명한 만큼 저는 그 저희 집에서 바퀴벌레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벌레가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이 벌레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어떤 벌레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그 묘사를 다 거의 바퀴벌레처럼 다 해놨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짜증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진짜 인상 깊었던 진짜 장면은 저 세입자가 그 역이용한다라고 해서 생각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 세입자 방에 그 이제 누구죠? 잠깐만요. 그레테 그러니까 그레고르 누이가 여동생이 들어와서 이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그레고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벌레가 된 내가 이제 나가면 안 되는데 그걸 가서 봐요. 맞아. 그랬는데 이제 세입자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되게 세입자의 시선을 되게 오히려 그 지금 딱 그레데의 그 바이올린은 지루하고 얘가 오히려 재밌는 약간 그 요소처럼 생각이 된다라고 그 세입자들을 묘사하거든요. 근데 저도 딱 그거 보면서 얘네 뭔가 이용하려고 하나? 근데 저희 예상이 딱 맞았던 거죠.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가 느껴지는 사람의 심리를 예측할 만한 장면들이 여기서 또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레고르가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을 키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레고르가 자기가
벌레였던 존재를 잠시나마 좀 잊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 나름 그래도 좀 인상 깊지 않았나? 그래서 자기가 벌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 소리와 그 동생이 켜는 그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때 갔던 그 심리, 그 장면들. 그래도 저는 그게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부가 그 죽은 이제 그레고를 치우는 장면. 오히려 되게 무심하게 볼품 없이 맞아. 그렇게 죽는 그 장면이 오히려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희 씨는 어떠세요? 아 저는 요거 보면서 누이한테 좀 이입을 많이 해서 본 것 같아요. 내가 누이라면 내가 저런 가족 중에 저렇게 된 사람이 있다면 난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 근데 너무 답답한 거야. 이 답이 없어. 그렇지 답이 없지. 너무 어려워. 너무 딜레마야. 이거를 어떻게 치워야 돼?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 이 크고 흉측한 막 벌레를 어떻게? 근데 또 이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와 또 이렇게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진짜 그게 너무 잘 느껴져서 되게 뭐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되게 감정이입을 잘. 좀 그래서 보기가 오히려 어려웠다. 너무 보면서 아 진짜 어떡하냐 너무 골치 아프다 이거. 그래서 뭐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게 현실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그쵸.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다만 상징일 뿐.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느껴지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생각을 하기 싫어지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아예 오프를 해버리고 싶어서 막 전환을 꺼버리고 아예 이런 일이 나한테 안 닥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되게 몰입감이 되게 높았던 소설이고 누이한테 집중을 해서 많이 봤다. 저는 약간 그런 초반에 그게 궁금했어요. 얘가 얼마나 클까? 저 이게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힌트가 나와요. 뭐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뭐 여기 사이에 지나가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난 처음에 야 이게 사람 크기만 하면 너무 진짜 징그럽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돈의 관점에서 봤거든요. 찬영이가 질문을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경제적 생산성의 입장에서 저도 누이가 되게 재밌는 캐릭터였는데 그나마 엄마 아빠 누이 중에 얘가 벌레 됐을 때 그나마 처음에 호의적이었던 거는 누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이 뭐랄까 경제적 생산성이 전혀 없는 벌레 이 오히려 나중 돼선 방해가 되잖아요. 이 숙박업에 방해가 되는 이게 처음에는 호의적이다. 그래도 오빠인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돈을 못 버는 상황이 길어지니까 나중 돼서 전환되는 게 그쵸, 점점 이게 변하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 접어놓은 게 70쪽에 결국에 누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얘 죽여야 된다. 맞아. 네, 그래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이게 오빠라다라고 믿었다는 거 그거야말로 우리가 진짜 불행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오빠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그 전환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결국 돈 앞에서 이렇게 바뀌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제가 그 전영애 씨 무슨 책에서 봤었는데 카프카가 독일 뭐 노동청? 여기서 한 되게 오래 일했대. 한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 이때 시기에 독일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거든요.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럴 때 이걸 썼다고 하길래 이 사람도 분명히 그걸 노리고 얘기를 했겠다.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사람이 벌레다. 약간 이렇게. 근데 그게 맞냐를 뭔가 물어보고 싶은.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누이의 입장에서 다들 몰입을 잘 하셨군요. 네네. 선우님은 저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정보 없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레고르가 바퀴벌레라는 생각도 사실 잘 안 했어요. 바퀴벌레일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지만 뭔가 뭘까? 그러니까 이 묘사되는 걸 통해서만 이제 맞아.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등딱지가 좀 갑옷으로 되어 있고 뭐 점액 나오고. 점액이 나오고 뭐 다리가 얇은데 엄청 많고 뭐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뭐 돌아오나 이런 생각 처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재밌겠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 방향인데 전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서 되게 흥미를 느꼈던 것 같고요. 저도 역시 약간 그레고르의 죽음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약간 죽고 나서 가족이 그레고르가 이제 그레고르라고도 인지를 안 해버리는 그 벌레를 보면서 그 이제 시선 자체가 너무 이게 냉담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울고 있지만 정말 울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딸이랑 같이 다 휴가를 내고 맞아요. 여행을 가는데 이제 뭐 둘이서 뭐 말을 하지 않았지만 뭐 이제 딸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로 하면서 이제 결혼할 때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또 이제 또 딸이 그레고르랑 똑같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용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봤을까 그치.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고요. 좀 얘기 들으면서는 좀 제가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거 저는 그레고르 입장을 되게 좀 생각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벌레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만약에 제가 갑자기 벌레가 된다 했을 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해를 다 하잖아요. 그레고르가 처음엔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하는데 맞아. 이제 어느 순간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그레고르마저도 벌레로 변해가고 있는 느낌이 저는 스스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 약간 음식 취향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막 아까 여동생한테 이제 그렇게 가까이 가서 음악을 듣다가 도망가는 그 모습도 맞아. 이제 내가 이제 그냥 벌레로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약간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그레고르가 사실 그 말을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약간 찍찍찍거리는 그런 소리지 않았을까. 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약간 그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레고르의 입장도 좀 저는 점점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좀 엄청 받았던 깊은 책이네요.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중에 카프카의 세설을 하는 것 중에 거기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 그 거야라는 밈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밈. 밈. 여기서 나온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대요. 어떡하냐 바퀴벌레 되면. 근데 그게 되게 철학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레고르 자신이 점점 바퀴벌레처럼 행동을 하게 그쵸. 되는 거. 맞아요. 그거 막 되게 벽에도 생각해보고. 붙고 막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 세대도 젊은 분들이 그 일을 안 해서 되게 사회적 이슈고 일본도 젊은 분들이 일을 안 해서 사회적 이슈인데. 맞아. 무슨 족이 있던데 땡땡족 맞아요. 해가지고 뭐 무슨 족. 그렇게 이렇게 정규직 말고 되게 계약직으로만 삶을 영위하는 그런 식으로. 뭐 편의점 네. 하고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결국 요렇게 그 좀 나쁘게 봤을 때 벌레 같은 존재인데 돈도 못 벌고 자기 구실도 못 하고 그렇게 사회가 규정을 내리는 순간 자기도 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전 사실 그러니까 누나 보면서 누나가 나랑 7살 8살 차이 나는데 동생. 아니 나의 누나 아, 나의 누나 보면서 그 진짜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누나가 일을 안 할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일 안 하지? 지금 저 나이 때문에 일을 해야지. 자기 구실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찔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은 근데 무엇을 카프카가 얘기하려고 했고 뭘 좀 비판하려고 했는지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나름.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이미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충분히 숙고를 하고 나서 질문을 본 게 아니라 책 읽고 나서 그냥 그 너진똑이라는 독서 유튜브 채널을 봐서 거기서 이미 해설을 막 봐가지고 분석적으로 해줘가지고 소유와 존재인가? 추측을 이렇게 내가 막 뭘 하려고 했고라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래서 이미 그 사람 생각에 너무 설득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을 말해도 그 사람 생각을 말할 것 같아. 그러면은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말하길 그리고 저도 그거인 것 같고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주변 시선이 다 벌레로 보는 그런 이 자본주의 사회의 정말 좀 패단 이 아웃풋으로만 사람을 측정해버리는 존재로서 보지 않고 이런 수단으로서 보는 그런 거를 좀 비판하려고 했다. 그리고 카프카도 그런 상황에 있었다. 뭐 카프카의 아버지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영상에 따르면.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되게 설득이 돼서 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님은 아까 독일 그 얘기했던 네. 그 노동자에 대한 비판. 네. 그쵸. 이 시선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걔네가 바퀴벌레가 맞냐? 그걸 좀 비판한 게 아니었을까? 우리도 막 뭐 일 안 하고 네. 밥만 축낸다 하면 막 식충이 막 그치, 이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네. 벌레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권에서도 이런 여기서 벌레로 뭐 원래 다 나온 된 게 거 아닐까요?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오지 않았을까요? 식충 뭐 이런. 선우님은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이제 너진독을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오리지널리티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어쨌든 쓸모 없어졌다라는 게 전 사실 좀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나이가 드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맞아요. 뻘 되시는 맞아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손을 벌리기 싫어하세요, 당연히. 그치만 어쩔 수 없이 뭔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되게 조금, 그러니까 뭐 벌레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되게 뭔가 안타깝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이거는 나이가 드는 거는 뭐 아파가는 거는 제 원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나이가 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면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되게 안타깝다. 맞아요. 그리고 과연 그런 사람들을 뭐 그분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렇게 벌레가 된 가족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뭐 댓글 같은 것도 좀 봤는데 만약에 이게 몰입이 안 된다 하면은 그 바퀴벌레 같은 그레고르를 조현병이 된 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딱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벌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레고르면 난 벌레야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 뭔가 그 조현병 환자가 남들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행동 자체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뭐 조금씩 그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변 반응은 어차피 비슷할 거다. 네,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뭐 나도 언젠가는 좀 이렇게 괴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벌레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그런 부분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번 그 부자의 맛이 모순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순의 관점으로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아무래도 모순적인 모습을 좀 담아내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까미가 여기에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까미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부조리함 얘기하면서 인간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동시에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까미에 나오는 그 이방인에 나오는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그걸 거리가 먼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거죠. 내가 만약에 그 가족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동일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일관성에 대한 게 요즘 좀 포인트거든요. 요즘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저는 일관성으로 봐요. 근데 이제 가족을 생각했을 때 내가 널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든 거에 일관성을 보이는 사랑을 모습이 있어야지 그건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재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존재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그대로니까. 뭐 그 너진똑과 비슷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근데 모습이 안 바뀐 그 아빠, 뭐 예를 들어 누이라고 생각하면 아빠와 엄마는 그대로 누이가 사랑하지만 그 모습 때문에 그냥 사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관성이 사실 전혀 떨어진 사람이고 그냥 모순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확대를 해석하면 이 그 벌레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소외된 존재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생각을 해보면 뭐 장애인이라던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상인의 범주에 넣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만의 기준에 우리가 그걸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배워온, 그리고 그러니까 체화된 정상인의 범주? 뭐 그걸 우리가 뭔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바퀴벌레 모습을 보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작용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이 카프카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닐까? 물론 그게 노동자의 대상일 수 있겠지만 노동자는 전 어쨌든 몰랐던 이야기니까 뭔가 그런 정말 존재의 모습이 다른 이게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흑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시아계 사람들 있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인도 저희 할머니도 이제 어쨌든 치매에 있으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치매가 됐을 때는 정말 모습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챙겨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때만큼 사실 애정을 붓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맞아. 근데 이게 나의 교만함이고 나의 어떤 부족함인 것도 알아.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그런 인간의 약한 모습들을 좀 꼬집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이 변신을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되게 저도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병상에서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벌레라는 존재가 뭐 여기서는 뭐 경제 활동을 하다가 경제 활동이 갑자기 못 하게 돼서 돈을 못 벌어온다 해서 뭐 약간 그런 거를 포인트로 뭐 너진 또 그렇게 봤다면 저는 경제 활동이라기보다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이 가족한테 피해를 준 거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건강하다가 아프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가족이라서 케어는 해야 돼. 이러면 이게 완전 딜레마란 말이죠. 약간 벌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처럼 그런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선우님 말한 것처럼 이런 노인분들 보통 노인분들이 많이 아프시니까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들었고 그런 딜레마가 진짜 여기서 이야기로 풀어냈지만 우리 삶 속에 무조건 있다. 나는 너무 느꼈고 그렇죠, 있어요. 이거를 막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을 땐 몰라. 나는 그래도 뭐 아무리 돈 많이 들고 뭐 그래도 나는 최대한 가족이니까 끝까지 난 케어할 거야라고 말을 해도 실제 그 상황이 되고 뭐 내 경제적인 피해가 막 심해지고 이러면은 흔들려 무조건. 그래서 부모님이랑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 그래서 부모님이 아 나는 꿈이 뭐 아프지 않고 한 이틀 골골대다 죽는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운동하는 거다. 뭐 너네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뭐 병상에서 오래 있다 가기가 싫어서 난 지금 운동하는 거고 내 소망은 오래 사는 것도 한 90세까지 살다가 그냥 한 이틀 3일 아프다가 그렇게 빨리 천국 가는 거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어떡하지 이런 그리고 내 미래도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내 뭐 후세대가 있다면 난 이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안 주고 싶은데 근데 또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간다면 이 생각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 아 나는 그렇게 과거에는 말했지만 지금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좀 더 보살펴줘. 연명 치료를 계속해서 유지해줘. 근데 그거를 자식 입장에서는 끊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런 딜레마가 너무 사실적인데 이런 상징을 통해서 소설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다. 이런 또 옛날 소설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왜 하필 그레고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레고르였을까? 그러니까 진짜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일 생산적인 존재가 그레고르였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그 활발했던 사람. 또 가족들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레고르를 선택했을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 왜 그레고르를 벌레로 바뀌게 했을까요? 그럼 저는 그 뭘까 쓸모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그거를 꼬집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일 쓸모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일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게 그레고르였겠죠. 돈 벌어올 때는 네. 좋다고 이렇게 해주다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네. 저 계속 그 쓸모의 포인트에 잡혔고 아까 선우님이 나눠주신 그 마지막에 그 약간 묘사하는 게 딸 묘사하는 게 뭐 새로운 뭐라 하지 뭐 능숙한 뭐 소녀가 됐다 했나 뭐 네. 아무튼 볼살이 뭐 됐고 막 뭐 그게 뭐 좋은 남자도 이제 만나야 되고 하는 게 저도 그것 또한 어떤 가족의 사랑의 관점이 아닌 쓸모의 관점으로 그쵸. 네. 부모들이 보고 있구나 약간 그렇게 느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할 때를 기점으로는 그레고르가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좀
극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개구리를 잡았겠죠. 이거 진짜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계속 들어. 그래서 답이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쓸모로 보지 않는 거. 맞아요. 사람을 볼 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해 주는 거. 그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답은 명확한데 내가 그 답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면은 난 못 하겠는 거야. 난 누굴 볼 때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뭔가 배경이라던가 뭐 나한테 이득이 되는 어떤 부분을 무조건 보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가족한테조차도. 근데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면 더 그렇겠지만,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거면은 나는 누구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벌레가 됐을 때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게 너무 말은 좀 안타깝고. 그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왜 그레고르였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 승유 형님이랑 같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레고르가 바뀌고 나서, 벌레가 바뀌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레고르가 어떻게 보면 가장의 역할을 쭉 하다가 이제 완전 생산성이 다 끝난 상태였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은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각자 그 가장의 역할을 나눠서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막 드는 생각인데, 결국 사라진다는 게 어쨌든 보면 약간 느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어쨌든 부재할 때, 그래서 사실 저도 비슷한 마음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2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전혀 이제 뭐 앞뒤 상황이 없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제 그러면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막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 2년 정도 지나면서 살아보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포커스긴 하지만, 이 뭔가가 삶에 와 얘는 진짜 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가장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사실 우리가 영원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변했을 때 진짜 안 된다, 뭔가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사실 또 살 길이 어찌 보면 있다 라는 게 전 또 그레고르였기에 가장 큰 되게 큰 피해였지만 또 반면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버지도 약간 페인처럼 사시다가 맞아. 그레고르가 이렇게 되니까 그쵸. 약간 좀 멀끔한 직장인으로, 맞아. 동생도 일을 하기 시작했고. 네, 동생도 일을 그러니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약간 여기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참 그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범주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범주화라고 하면 어떤 그냥 분류적인 범주화, 뭐 이래서 뭐 이제 뭐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은 되게 그 관계 안에서도 범주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남성, 여성, 그다음에 뭐 MBTI. MBTI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정상과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우리 모습 속에서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죠?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안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이입해서 보니까 내가 진짜 누이였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누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처음에 그런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보면서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난 이미 이제 결론을 지어놨어. 쟤는 이제 비정상이야. 쟤는 이제 난 도와줄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참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너무 근본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쓸모는 결국 돈을 얼마나, 경제적 생산성이 얼마나 있냐 없냐의 문제고, 우린 그 토대 위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쓸모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 토대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 못 벌고 그냥 축내기만 하면 내 입장에선 하나도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리 가족이다 할지라도. 네, 그래서 이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요거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그쵸.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죠.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좀 잘 볼 수 있었다. 그 아까 그 너진 똑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에리 프롬의 소유와 존재였나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거기서도 이제 존재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소유의 하나의 그 소유로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결국 수단이냐 존재냐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그 얘기할 때도 그 좀 딴 길로 셀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 민주주의 얘기했잖아요.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랑 섞이면 그냥 부작용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뭔가 이 소유의 시너지가 그 민주주의의 그런 합함이 이루어지면 소외된 자들은 만약에 소유 플러스 어떤 그 의견에 대한 무시까지 합해지면 더 이상 이제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의 소유와 존재에 대한 어떤 분류는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런 그런 이미지화 그리고 범주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대남이라고 하잖아요. 이대남. 20대 남자. 네. 그 20대 남자들이 이제 본인 그 이제 20대 남자의 구성원들을 약간 소외된 또 다른 역차별을 받는 사람들로 하지만 뭔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차별적인 언행들. 근데 그 언행들 속에서 또 다른 범주화의 그 모순을 좀 많이 발견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근데 뭔가 자본주의 안에서 그들이 물든 하나의 문화인가?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존재론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소유의 입장 그리고 수단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뭔가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 약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뭔가 문제들이 좀 확장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그 변신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우리가 뭔가 지금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시대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영향, 자본주의의 좀 부정적인 영향은 혹시 어떤 거라고 느껴지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 사실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막 이렇게 돈이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돈에 막 얽매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 자체가 가치를 돈에 막 엄청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다 그렇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뭐 크게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는 교회에서도 능력주의가 엄청 만연해 있다고 많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장로님 최고. 근데 언제 한번 예수가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는 걸 보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능력주의가 진짜 설 자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또 이런 얘기가 뭐 빨갱이다 이럴 테지만 저는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그냥 항상 죄인들과 세리들이랑 어울렸지. 항상 욕먹고 능력 없다고 욕먹는 애들이랑 어울렸지. 언제 한번 막 바리새인들한테 싸바싸바 안 했단 말이죠. 그죠, 싸바싸바 안 하시죠. 맨날 비판했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능력주의. 근데 이게 난 자본주의의 폐해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능력 좋으면 짱이다가 이 사회에 맞고 능력으로 쇼앤프루브 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반면에 또 교회에 오면은 그런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능력 보고 배경 보고 어느 대학 나왔다 하면 엄청 장로님 일 잘한다. 장로님 뭐 어디 뭐 아디다스 회장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냐라는 거예요. 난 교회 한정. 근데 사람들의 태도에 어떤 그 자본주의의 폐해랄 게 묻어 있다. 근데 사실 이거 문제야라고 해버리면 야 그거부터 문제라 하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할 건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약간 존재론적인 거에 대한 폐해는 그럼 없나라 지금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질문은 그러니까 그분만 교회를 안 다녀서 제 양가에서 그분의 질문은 너네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사실 제일 잘하고 계시고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크리스천들은 이제 외부의 어떤 존재론적인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해 뭐 헌신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제일 많잖아요. 뭐 사회의 누군가에게 뭐 소외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예수님도 이제 어머님을 떠나서 혼자이신 떠나서 맞아요. 이제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도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존재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뒤에 가족이 있냐라는 저는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존재론적인 거라고만 해서 다 좋은 거냐? 그쵸, 그것도 아니죠. 그런 좀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균형이 너무 안 맞다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너무나도 기울어진 시소와 같은 지금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뭔가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엄청 오래된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이렇게 아직도.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보면 이 기울어진 시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비주류에 속하는 어떤 이야기가 돼버리는 시대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승균이 형은 아무래도. 네. 근데 사실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 사역자부터 가족이 안 챙기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못 챙기는 거 네. 어떻게 보면 못 챙기는 거지. 뭐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교회에 헌신하고 뭐 뿐만 아니라 그 사회 봉사에 하는 분들도 헌신하지만 뒤에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가족한테는 네. 뭐 좀 무심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시대적인 부작용은 저도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있잖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전 좀 뭐 사회복지를 하니까 더 그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그럼 부자의 돈을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면 그게 옳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각자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근데 이제 그런 밸런스를 오히려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돈을 다 뺏어서 준다라기보다는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기회 평등이라고 하나요? 이제 기회 평등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위에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100원 훔친 것보다 돈 많은 사람이 100억을 횡령하는 게 더 사회적인 문제도 크잖아요. 이제 그런 뭔가 다른 뭐 부의 재분배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그 나쁜 거,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처벌하고, 그렇죠. 그리고 환경적인 사회로 돈 벌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분들은 무기력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 것들 좀 극복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면 좀 뭔가 그런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안 그래도 그 민생 소비 쿠폰 욕 엄청 먹잖아요. 뭐 베네수엘라 대자는 거냐. 뭐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건 저희 아무런 건 뭐 연관은 없지만 그 생각. 이건 되게 네. 거시적으로. 우현 씨는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드는 생각이 이번에 유독 어려워했어요 질문을. 드는 생각이 인간 혐오. 어.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쓸모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존재로서 바라봐야 하는데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추가 외적인 걸 보거든요. 뭐 능력이라든지 뭐 자본이라든지 이 사람의 외적으로만 보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모든 인간한테는. 없어. 그래서 그냥 인간은 자꾸 극단적으로 가서 인간은 그냥 다 멸망해야 맞다. 혹은 아예 신이 빨리 나타나서 뭐 질서를 재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맞다. 나는 내가 뭐 그나마 알고 있는 신은 개신교 쪽의 신이고 그쪽에서 말하는 건 사랑인데 내가 아는 사랑은 수단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이런 어떤 조건 없이 아가페적인 네. 그런 자기희생적인. 이 사람의 뭘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항상 제 약간 사고 알고리즘 패턴이 인간 혐오로 가서 네. 이렇기 때문에 신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 생각으로 가다가 오케이.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가족에 대한 이건 또 그럼 어떤 게 우선이지?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여기 또 가족의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다른 이 외부 가족 외적인 거에 대한 사랑이 먼저인가 이런 고민도 있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니까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인간 다 죽었으면 좋겠다. 나 포함. 그냥 핵 떨어져가지고 깔끔하게 리셋하고 그냥 핵을 그럼 떨어뜨리는 사람이 또 살았는데 전 세계 그냥 그냥 다 위에 멸망, 수직으로 지구 멸망. 지구 해가지고 인간 다 죽고 그냥 리셋하고 맞아, 우리는 맞아. 뭐 그냥 흑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그냥 허무주의 쪽으로 고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쵸. 갑자기 네, 해결해서 그냥 리셋해버리고 근데 진짜로 그 이제 어쨌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운동을 하는 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제일 힘든 게 무기력이래요. 무기력. 네. 이게 해서 뭐가 바뀌는데 너 뭘 책임질 건데 이런 것처럼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엄청난 큰 어떤 벽 앞에서 뭐 이제 아무리 복지 정책이 좋아지더라도 뭐 우리 인식도 그렇고 아무리 그 넘어서더라도 그 가해지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무기력을 이겨내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게 그래서 무기력 때문에 자립이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결국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 필로스라고 이제 노숙인 사역팀이 있어요. 뭐 지금은 제가 못 나가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노숙자분들을 영등포역에서 만나가지고 그분들은 좀 얘기 좀 하고 또 이제 간단하게 간식도 좀 나눠드리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그 기초생활 수급을 많이 받으세요. 대부분 받으시는데 근데 결국 그 돈 받아서 그냥 술 마시는데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 자립을 하고 내가 모아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뭐 일을 얻고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내 당장의 필요, 내 당장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쓰고 술 마시는데 경마장관 다 쓰시고 그냥 만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결국 그게 나태함이랑 뭐 이제 게으름, 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이라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러면서도 휴식이랑 나태함이 진짜 이만큼 차이인 것 같아요. 휴식과 나태함이 이만큼 차이인데 그렇다고 그럼 휴식이 다 나쁜 거냐 했을 때 저는 원래 이번에 질문을 또 그런 걸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달릴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중간중간 쉬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 둘이 이제 경주했을 때 토끼와 거북이처럼 누가 먼저 끝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결국 사실 달리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은 멈출 줄 모르고 이제 그 뒤에 자기 것들이 다 떨어졌는데 그것도 뭐 에어팟 떨어져 뭐 핸드폰 떨어져 다 떨어지는데 그냥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 금방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 휴식을 필요하지만 이제 그 감당할 수 없는 휴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태함이죠. 저 그게 나태함을 생각을 하는데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아까 우연님께서 얘기하신 게 답은 명확하다라는 말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답이 명확한 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명확하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100% 자본주의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우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양심을 따르려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게 사실 신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래도 죄는 짓지 말아야지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는 일으키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 나오냐고 했을 때 사실 뭐 제가 요즘 봤던 매체에서는 그게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다. 인간 안에서 선한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사실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이게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저 역시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좀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순적인 게 봤을 때 사실 인간은 저는 악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치만 그 선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쵸. 추구하면서 그 어느 수준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좀 살아가는 게 아닐까. 각자의 정답을 찾아서.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의 모순을 최대한 줄여가는 게 어떤 제일 바람직한 상이지 않을까요? 뭔가 일관적으로 나쁘게 행동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일관되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조금 더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그나마 조금 더 좋은 세상들을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만들기 알면서 안 하는 거랑 그러니까 모르고 아예 안 해버리는 거랑 그렇죠. 안 되는 건 알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는 해보면 거는 다르죠. 네.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바꾸겠어요. 뭐 진짜 오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멸망하지 않는 이상 완벽히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절대 못 바꾸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물론 일회성적인 도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 나감을 통해서 그런 생각의 연대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오히려 약간 모순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을 부정해 버리는 순간 모순 없이 일관성만 있게 살아가야 된다. 사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순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래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했지만 다음번엔 좀 더 가깝게 그렇죠. 가보자. 이쪽으로 모순을 가보자. 줄여가는 네, 줄여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솔직하게 해야지. 약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배려할 수 있는데 이만큼 배려하려다가 막 오히려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자기의 어떤 위치에 맞게 맞습니다.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딥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그래도 소설이 좀 무거웠어요. 어쨌든 네. 사회 고발적 내용을 좀 다루다 보니까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있는 4명은 이 문학의 세계 문학의 한 그래도 어느 정도 획을 그은 카프카의 변신을 읽었다는 그 의미를 두면서 네 오늘은 이 부절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네네. 왜제 검사를 받는지.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근데 약간 제가 맨날 출퇴근하면서 오랫동안 이 칸겐박스에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좀 어색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결혼식 또 찬영님 결혼식 때도 뵙기 때문에 또 오히려 저는 약간 연예인 보는 그때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보다가 또 실전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전하고 있었구나. 오늘은 또 그래서 약간 어색하지 않게 그래도 또 분위기도 더 아까 말한 것처럼 편안한 대화고 그래서 뭐 너무 좋았습니다. 전혀 긴장을 안 한 것 같아요. 몇 번 하신 줄 알았어. 말했듯이 뭐 인터넷 방송을 옛날에 했기 경력직이시라. 네, 어쨌든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게스트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번 7월 월간 결산과 또 이렇게 부스러기가 제일 맛있다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